나는 오래 살았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투가 언제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마음이 식는지를 여러 번 보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말이다. 만약 당신이 예순을 넘기고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더 고단해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자식에게는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고.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다. 가족이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고 투명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다른 답을 주었다. 특히 돈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나는 너무 많이 보았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소리도 없고 싸움도 없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는 대부분 한 가지 계기로 시작된다. 바로 숫자를 알게 되는 순간이다. 나는 60이 넘은 어느 지인이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이제 다 컸으니 내가 가진 걸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선의가 있었다.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이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젠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여전히 효도했다. 전화도 했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계산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괜찮으시다라는 말 속에는 안심이 들어있었고 그 안심은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줄이는 이유가 되었다. 사람은 불안할 때 가장 다정하다. 그러나 숫자가 모든 불안을 대신해주면 마음은 쉽게 느슨해진다. 이것이 인간이다. 나는 그 지인을 보며 깨달았다. 60 이후의 삶에서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탓하기 전에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자식도 사람이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노후의 두려움을 숫자로 먼저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앞서가게 된다. 그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된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생기는 고독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60 이후의 삶은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어야 한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증명해야 했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남은 시간에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 보호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돈에 관한 숫자는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진다. 그 에너지는 관계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며 결국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한국 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내어주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년은 다르다.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존엄일 때가 있다. 60 이후에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세 가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겠다. 먼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노년의 평온은 재산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의 깊이에서 온다.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라는 말입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비밀이 있어도 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침묵한다. 숨긴다는 말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숨김이 아니라 경계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모든 것을 밝히는 용기보다 일부를 남겨두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특히 돈과 관련된 숫자는 그렇다. 숫자는 사실이지만 사실이 항상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예순을 넘기면은 삶의 중심이 바뀐다. 더 벌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남은 시간을 쓰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부모들이 실수한다. 이제 자식도 다 컸으니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말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가볍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각자 다른 계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숫자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총자산의 규모다. 돈이 많든 적든 그 정확한 액수를 말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달라진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현재의 존재로 보지 않고 미래의 조건으로 보기 시작한다. 부모의 건강, 선택, 생활 방식까지도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정도면 아직 괜찮지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리감이 생겨 있다. 숫자는 안심을 주지만 동시에 관심을 줄이는 이유가 된다. 두 번째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의 실제 가치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력이고 인생의 무게다. 그런데 그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내는 순간 그 집은 추억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 누가 더 가져갈지, 어떻게 나눌지, 언제 정리할지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는 달라진다. 부모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형제 사이에서는 이미 말이 오간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숫자는 죽은 뒤에 남길 금액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일찍 현재로 끌어당기는 행위다. 부모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은 마음속으로 시간을 앞당긴다. 아직 살아있는 부모가 아니라 언젠가 없어질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존중은 줄어들고 기다림이 생긴다. 기다림은 사랑과 닮았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다. 나는 다시 말하고 싶다. 이것은 자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앞날이 보이면 계산을 한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그 본성을 자극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닐 뿐이다. 부모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선택할 권리도 실수할 자유도 남아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다. 재산은 자식에게 남기되 그림자는 남기지 말라. 그림자란 무엇인가? 바로 숫자가 만든 마음의 어두움이다. 숫자는 빛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긴 그림자를 만든다. 그 그림자는 가족 사이에 말없는 긴장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예수 이후에는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돈은 도구이지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으로 마음을 설명하려 한다. 그 결과는 대부분 침묵과 오해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남긴다. 특히 숫자는 그렇다.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알 필요가 없는 시점에 주는 정보는 배려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말하는 용기보다 지키는 침묵을 배워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 한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순을 넘긴 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간다. 밥은 먹고 텔레비전은 켜고 자식과도 연락은 한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오면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다. 이 감정들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말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예전에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말이 어느 순간 아직 괜찮으시죠? 로 바뀐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후자는 판단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숫자다. 부모의 상황을 마음으로 느끼기보다 숫자로 계산해버린 결과다. 그때부터 부모의 생활은 조금씩 위축된다. 원래는 혼자 여행도 가고 싶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인다. 아직 괜찮다는데 왜 굳이 돈을 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도 하루 이틀 미루게 된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걱정을 줄까봐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부각시키는 사람이 될까 봐서다. 이것은 자식이 강요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부모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린 결과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돈은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썼고 늙어서는 마음이 묶여서 못 쓴다. 그 묶임의 시작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자식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믿었던 그 솔직함이 어느새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하나의 상처는 존중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느낌이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하지만 결정권은 점점 줄어든다. 어디에 살지, 어떻게 생활할지,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까지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받게 된다. 그 조언의 근거 역시 숫자다. 그 정도면 이 정도가 맞다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모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 시선이 담겨 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엄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종종 자신을 탓한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괜히 솔직했나 보다. 그러나 이미 한번 흘러나간 숫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후회는 침묵으로 바뀌고 침묵은 고독으로 굳어진다. 이 고독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닿지 않는 데서 오는 고독이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존재였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었다. 그래서 늙어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아파도 참을만 하다고 한다. 그런데 숫자까지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는 이 참음이 더 깊어진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마음은 더 안쪽으로 숨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자식의 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반응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숫자는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숫자로 마음을 판단한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생긴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약해진다. 그 약해짐이 쌓이면 삶의 의욕도 함께 줄어든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감각이다. 그런데 그 감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일부를 지켜낼 때 유지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유 없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이미 내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순 이후의 지혜다. 삶의 후반부는 더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를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가깝다. 먼저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라거나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를 덧붙이는 순간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된다. 예순 이후에는 증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여지를 남겨두는 쪽이 관계를 오래 살린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숫자 대신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정도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 자식이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재산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계획은 바뀔 수 있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말해버리면 그 말이 약속처럼 남는다. 예순 이후에는 스스로에게도 여지를 주어야 한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의무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세 번째로 항상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돈에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 자유가 있어야 사람은 늙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것이 노년에 숨쉴 곳이다. 이 공간이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위축되고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자식에게 질문을 받을 때의 태도도 중요하다. 요즘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질문이 오간다. 얼마나 남았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럴 때 방어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드럽게 경계를 세우면 된다. 아직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야.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분명하다. 존중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삶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존중은 줄어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엾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게 된다. 이제는 많이 못 쓴다. 아껴야 한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자식도 부모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조심과 위축은 다르다. 스스로를 여전히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년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거리를 두는 법을 안다. 거리란 단절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치지 않게 하는 공간이다. 돈에 대한 거리, 말에 대한 거리, 기대에 대한 거리, 이 거리가 있어야 관계는 오래간다. 마지막으로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온이다. 많은 것을 이루는 평온이 아니라 잃지 않는 평온이다. 그 평온은 재산 목록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온다. 그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아니라 배려다. 자신에 대한 배려이자 관계에 대한 배려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늦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한다. 나는 오늘 돈에 대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시간이다. 그 분별이 서툴면 남은 시간은 편안하지 않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침묵은 관계를 오래 살게 한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설명이 많을수록 마음이 지친다.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3가지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용한 표현이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도 결국 도움이 된다. 부모가 단단할수록 자식은 덜 흔들린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수록 자식은 오히려 불안해진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것은 이미 다 자식 것이다.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우는 위험이 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이며 끝까지 존중받아야 할 여정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남길 수는 있지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쓰일 권리가 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다. 그것은 대개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이라는 말이다. 그 후회는 큰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괜히 말해버린 한마디, 괜히 설명해버린 숫자 하나가 오랜 시간 마음을 묶어두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경고가 아니라 권유로 남기고 싶다. 예순 이후의 삶은 느려도 된다. 늦어도 된다. 무엇보다 조용해도 된다.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남은 인생이 된다. 그 인생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나누어야만 가까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돈 이야기가 그 자리를 흔들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나는 이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다. 노년의 품위는 가진 것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를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태도에서 온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보여줄 수 있지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